이동관의 정치 한수 시간입니다. 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네. 참 그 박근혜 대통령의 친여동생 박근영 씨가 그렇죠. 사기 혐의로 네. 그러니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임기 말에 친인척 비리로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그 친인척 비리로 보기에는 조금 좀 그 사안 자체가 그 개인의 어떤 단순한 뭐 사기라면 사기인데 예. 그냥 내용만 보면은 또 꼭 사기라고 볼 수 있는가 채무 불이행으로 볼 소지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조금 뭐 임기 말 친인척 비리까지 연결해서 하는 거는 확대 해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건 뭐 청와대 편을 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저희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저희 때라는 건 제가 일하던 우리 저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청와대에서 예. 당시에 그러니까 그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가 공천 헌금을 빙자해서 몇억 원을 맞아요. 예,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뭐 친인척 비리라고 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사실은 이 청와대 그 민정 쪽에서 먼저 포착을 해서 검찰에 이첩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혀 평소에 왕래도 없고 본인이 말하자면 그거를 빙자해서 이제 돈을 받아서 착복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뭐 내용을 이제 검찰이 수사해 보면 알겠지만 글쎄요, 이건 뭐 그 친인척 비리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조금 허를 찔렸달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까지 첫 작품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안을 볼 때 저희는 거꾸로 그 두 장녀 차녀 간에 예. 그동안에 무슨 여러 가지 뭐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악연이랄까 하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원래가 처음부터 그 개성도 다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저 박근영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 경기하고 서울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그 박 대통령 그 생존 때도 그러니까 학생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그 동조적인 얘기했다 야단도 받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조금 다른 건데 예. 저도 그 집에 큰딸 작은딸 연년생이 있는데 기질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장녀는 역시 체제 순응형이에요. 기존의 가치를 지키고 예. 차녀는 약간 도전적이고 네. 뭔가 약간 좀 이제 속된 말로 얘기하면 네. 가끔 약간 삐딱선도 좀 타고 네. 근데 예. 왜냐하면 자기 존재감을 입증하려다 보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요. 그런데 그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그래서 이제 흔히 저희가 그거를 좀 빗나간 얘기지만 그 사람이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 그러니까 그건 여권 성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체제 순응형 그 기존의 가치, 그다음에 전통 그리고 그런 걸 지키는 그게 뭐 보수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야성향의 사람이 있거든요. 야성. 그러니까 그런 그 차이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태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뭐 그 90년도에 잘 알다시피 그 어린이 재단 저 문제 갖고 뭐 예. 서로 부딪히면서 이제 사이가 갈라졌고 그러다가 또 뭐 그 연하에 그 지금 남편하고 결혼하는 박근영 씨가 하는데 결혼식도 불참했다든가 예. 또 그 이 신동욱 씨가 또 뭐 비방 그 명예훼손 한 것 때문에 또 처벌도 받고 심지어 고발당해서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니까 예. 이 감정의 그 앙금들이 없다고 할 수 없을 터인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안을 이 특별감찰관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첫 작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쭉 해왔던 일이니까 그죠? 이건 갑자기 뭐 넘어온 일도 아니고 예. 했는가에 대해서 약간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예. 한편으로 괘씸하다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는 뭐 박 대통령과 박근영 씨는 좀 개성이 다른 자매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이번 사건을 보면은 그간의 임기말 가족 비리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권력 유착형 비리였다면은 이 박근영 씨는 지금 생활고가 좀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남편 신동욱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억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전 돌려줬다. 그리고 거기 나머지 부분은 이자를 계속 주고 있다. 예. 아 예. 생활고.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영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네. 그 자매인데
거의 뭐 그거는 왕래가 최근 10여 년 동안 네. 없었던 게 사실이고 네. 또 이런 친인척 비리를 근절해야겠다는 의지 때문에 뭐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예 그 저 박지만 씨나 그 저 조카 예. 도 청와대에 못 들어오게 하고 예, 그랬다고 하죠.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 정리로 보면 저 너무 심할 정도인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좀 어려운 말도 아니죠. 이 공자의 수기친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 주변을 먼저 잘 다독이고 다스리는 것이 그 쉽게 얘기해서 통치의 그 출발점이다 예. 하는 점에서 본다면 어쨌든 대통령 명예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으면 저런 일이 네. 생겼을까부터. 근데 좀 정은 네. 없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네. 자매인데 저희 언니가 있지만은 둘째세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저희 언니 좀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은 이렇게 자기 동생과 연을 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그 언니가 네. 저 체제 수능형이고 본인이 약간 좀 예, 도전적이 그런 거 그렇습니다. 저희 맞아요? 집도 그렇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네.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을 맺고 끊는 게 명확했을까요? 자기 핏줄인데. 워낙 뭐 이제 그 가지고 계신 그 곡절의 어떤 그 여태까지의 그 역정이나 네. 그다음에 그 가치관과 신념 체계라는 게 뭐 아주 단호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명예를 되살려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아주 확고한 결의를 갖고 계신 분이니까 그 한편으로 이제 물론 불통 그 여제란 말씀도 듣지만 네. 그 나머지를 이제 그 사상시켜 보는 경향이 있죠. 예. 워낙 중심적 가치에 몰입하다 보면. 네. 박근영 씨 고발에 대해서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데, 근데 어쨌든 그 특별감찰관 규정을 보면은 무엇을 수사하고 있다라는 거는 대통령에게 알려야 보고를, 되잖아요. 착수할 때 보고하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는 네, 맞는 알고 거 있었다고 아닙니까? 봐야죠. 예. 알고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그 이거를 공개적으로 의견 표명을 하기 어려운 것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다고 또 저 선을 그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닌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친인척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일 가까운. 예.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까지 이건 그냥 일반 저기에 넘겨놔뒀어도 네. 일반 경찰 검찰 수사에 넘겨놔뒀어도 될 만한 일이 아니었나. 첫 작품을 굳이 이걸로 했어야 했나에 대해서는 약간 불쾌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이었다 하는 예.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뭐 이건 어디 뭐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고 여태까지 이제 거의 3라운드 가까이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이석수 특별감찰관과 청와대와의 말하자면 부딪힌 전선이. 예. 근데 이게 이제 딱 불거지면서 이제 청와대가 여러 가지로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 있었겠구나 하는 것이 이제 짐작이 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어디에 편을 드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박 대통령도 네. 이석수 감찰관에게 감정이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인지상정에 비춰 보면 네. 바로 이제 이게 좀 오바 아니냐, 이 부분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충분히 있겠다. 다시 이제 똑같은 얘기 자꾸 하는 것 같지만은 사안 자체가 정말 사기라고 꼭 보기에도 예, 어려운 그렇습니다. 약간 좀 그다음에 생활고가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박지만 씨가 좀 그래도 넉넉하니까 좀 도와주고 우리 또 지금 대통령과는 아예 그냥 절연하고 지내니까 어려움이 있을 것도 걷는 것도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러나 어쨌건 그 명예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예. 국민이 볼 때는 어떻게 동생하고 저렇게 지내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또 무관심하게 방치를 했으면 또 저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면 어쨌든 다 우리가 왜 집안의 일은 다 그 가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예. 실질적으로 그 몇십 년 동안 가장 역할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한편으로 보면 그 좀 속상하고 좀 불쾌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저희들 리포트에서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예. 문재인 전 대표가 22일 날 부산 지역 언론사에게 정치부장들이랑 식사를 한 모양이에요. 예. 거기서 한 얘기가 이제 뉘앙스가 PK, 부산 경남 지역이 이번 대선의 승부처라고 네. 얘기를 하고 예. 어떻게 듣기에 따라서는 호남은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다. 예. 근데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호남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섭섭하겠지만 네. 더구나 그 부산 지역의
언론사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도 지난번에 한번 얼핏 그런 지적을 진단을 해본 적이 있지만은 다음 선거의 PK가 전장이에요, 주전장. 다만 이 무게 중심을 어디다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무게의 중심을 호남은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두고 보면 너무 자신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보다는 예. 최근에 그 일거에 말하자면 이 호남이 지금 정치권의 전체적으로 화두예요. 근데 호남이 뭐길래? 그렇죠. 호남이 뭐길래. 근데 호남은 우선 그저 얘기하기 전에 무빌레가 아니죠. 요거 그렇죠. 저희가 한번 잠깐 예. 보면은 지금 그 이른바 그 호남을 놓고 지금 그 경쟁했던 총선 때는 뭐 형편없이 진 거 아닙니까? 예. 더민주당이. 네. 근데 지금 최근에는 7월 중순까지만 해도 뭐 그냥 고만고만 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벌어졌어요. 물론 그 안에 이제 뭐 홍보 리베이트 사건이니 그런 것들 때문에 대표 관두고 또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위상도 뭐 존재감도 안 보이고 이러다 보니 그럴 수 있으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호남 더구나 이제 여당은 지금 또 이정현이라는 호남 출신 대표가 예. 20%를 다음 대선에서 뭐 가져오겠다는 든가 예. 최근엔 또 엊그제 무슨 예산 관련해서 무슨 모임을 가진 호남에서 자리에서 호남의 중도 세력과 연합하겠다는 등 이러니까 지금 호남이 그냥 갑자기 무슨 구애 경쟁에 지금 정말 중심이 돼 중요한 버렸잖아요. 지역입니다. 예. 그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대표의 사실 화두는 최근에 단일화했잖아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하면 그리고 저는 뭐 크게 봐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으려고 더 보는데 더 큰 틀에서 문재인 대표는 호남의 궁극적으로 지지를 못 받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건 뭐 3자구도 4자구도를 그렇죠. 떠나서 예. 그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될 사람 찍을 거니까 나를 찍을 수밖에 없는데 저번처럼 90%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나를 지지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단일화를 통해서 결국 마지막 전장은 본선의 전장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PK가 맞죠. 왜냐하면 지금 유력 주자들이 거의 대부분 반기문 총장을 빼놓고는 전 PK잖아요. 그렇죠? 예, 여야 간에. 그러니까 주전자인 것도 맞고 또 인구의 비중이나 대충 670만 표 되잖아요. 거기가 부울경을 합쳐서. 그러니까 주전자인 것도 맞고 또 주요 경쟁자들도 모두 김무성, 박원순, 심지어 홍준표 지사까지 지금 잠재적으로 오른 데는 전부 PK니까 당연히 본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안철수 주전자인 건 맞죠. 그러나 이 호남을 그렇게 이제 규정한 것은 바로 그런 더 큰 틀에서 볼 때 네. 단일화되면 결국은 할 것이고 또 될 사람 믿을 것이다 하는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나 그런 예. 것도 작동을 한 거라고 봐야겠죠. 호남이 정말 중요한 지역이죠. 그런데 중요하죠. 이게 또 지금 1인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이렇게 몰려갈 수 있는 그 맥락을 같이 하는 지역이라고도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어제 벌어진 상황을 정리해 놓은 건데 예. 왜 그러면 지금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이 떨어졌느냐는 분석에서 저희가 아까 표를 본 것처럼 얘기한다면 지금 이제 공방의 초점이 박지원 비대위원장 1인 플레이 하는데 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됐다 이런 비판이거든요. 근데 그건 복합적인 것인데 사실은 이 박지원 우리 비대위원장의 혼자의 힘으로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호남과 수도권 중도 세력의 연합 예. 세력인데 예. 이쪽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중도 세력까지를 수도권 중도 세력까지를 끌어들일 거냐 하다 보니까 네. 자 박원순 손학규 다 들어오세요. 그다음에 며칠 뒤에 또 만나기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호남을 전제로 한 이제 이건 외연 확장 전략이고 예. 또 우리 저기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호남은 결국은 그래도 나를 지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권 찾아와야 되니까.를 전제로 한 얘기니까 그래도 이러나 저러나 호남이 지금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다만 자기의 입장에서 예. 어떤 전략과 시각으로 지금 이거에 접근하느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보태면 결국 손학규 대표도 왜 강진가에 있었겠어요. 호남을 잡아야 자기가 정치적 재기할 수 있다 예. 하는 것인데 남의 이제 빅텐트론 다 어떻게 모여서 제3지대에서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한번 또 알겠습니다. 점검을 해보죠. 네.
이동관 소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